안녕하세요. 17학번 김송경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임상심리학 61번부터 65번까지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61번 문제. 심리학적 자문의 예로 틀린 것은? 우선적으로 심리학적 자문이란 사회 시스템상에서의 전문가들의 효율적인 활동을 전제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전문가의 역할, 전문가들에 의한 2차적이고 체계적인 긍정적 영향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심리자문은 자문받는 전문가와 그런 전문가들의 대상으로 삼각관계에서 관련된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큰 타이틀로는 첫 번째, 전문가의 현장에서의 대인 사례, 대인 사례와 두 번째, 행정적인 프로그램이나 절차 중심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심리 자문은 전문가와 전문가의 대상인 이인의 클라이언트를 위한 심리학적 전문가 입장뿐만 아니라 교육적이거나 협력적이거나 조사적인 입장, 그리고 권인 보호자의 역할을 각각 견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 보기에 1번 만성질환자의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은 행정적인 프로그램이나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심리자문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기 2번 자살 예방, 강간 및 폭력 후 위기 개입은 전문가의 현장에서의 대인 사례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또한 심리자문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기 3번 약물 치료의 정신적 부작용에 대한 정보는 전문가의 현장에서의 대인 사례와 더불어 행정적인 프로그램이나 절차를 지닌 것이 아닌 단순한 정보이기 때문에 심리자문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보기 4번 청소년 성행동과 아동기 비만의 문제는 개인과 조직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심리자문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61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62번 문제. 전체 지능지수는 평균이나 상식이 부족하고 다면적 성격검사의 임상 척도에서 1번과 3번 척도가 유의하게 상응하여 전환 형태를 나타내는 내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면적 성격검사, 즉 MMPI는 정신과적 진단 분류가 1차적인 목적이며 일반적 성격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성격 경향성과 정신병리적 증상이 질적 차이라기보다는 양적인 차이란 전제 하에서 오늘날에는 정신병리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임상 집단과 정상인 집단 모두에 대해서 성격 경향성을 평가하는 데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면적 성격 검사에서 사용되는 척도는 1. 타당도 척도와 2. 임상 척도가 있는데, 문제에서 제시하는 임상 척도로는 첫 번째, 건강 염려증, 신체적 증상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염려를 보이는 것이고, 두 번째, 우울증, 슬픔, 사기저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과 무기력 및 절망감,
나타낸다고 할 수 있고 3. 히스테리. 심리적 고통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부인을 사용하는 정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4. 반사회성. 이것은 공격성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고 5. 남성성 및 여성성. 직업과 취미에 대한 흥미, 심미적이고 종교적인 취향, 능동성과 수동성, 그리고 대인관계에서의 감수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6. 편집증. 대인관계에 대한 예민성, 피해의식, 막연한 의심, 경직된 사고, 관계망상 등을 포함하는 편집증의 임상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강박증. 강박적 행동을 측정하는 것 외에 자기 비판, 자신감의 저하, 주의 집중 곤란, 우유부담 및 죄책감 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8. 정신분열증.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적으로 혼란되어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9. 경조증. 이 척도가 높은 사람들은 정력적이고 자신만만하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예민성이나 부정적인 정서를 부인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내향성.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선호하는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임상 척도에는 이러한 10가지의 척도가 내재되어 있으며 문제에서 말하는 1번과 3번 건강염려증과 히스테리가 유의하게 상응하여 전환 형태를 띠었다면 신체적인 증상과 더불어 부인이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보기 1번. 구체적인 정보 습득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평소 감정적이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신체 증상이 나타나기 쉽다. 3번 척도 히스테리에서 사용되는 부인이라는 방어 기제는 자신의 용납할 수 없는 생각이나 마치 그러한 것이 없었던 것처럼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것, 그리고 현실의 불쾌한 상황을 직면하지 않으려 하거나 불안 유발 자극을 지각하지 않으려는 방어 기제로 구체적인 정보 습득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1번 척도에서 설명하는 신체 증상이 나타나기 쉽다고 하였기 때문에 1번이 62번 문제의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기 2번. 타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매우 부족해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보인다는 것은 전적으로 대인관계와 관련된 5번 혹은 6번 이 두 가지의 척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기 3번. 불안 수준이 매우 높아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공포를 경험하기 쉽다는 것은 8번 척도와 연관되어 정신적인 혼란을 겪으며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62번의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보기 4번. 망상, 환각 등의 정신증적 증상이 나타나기 쉽다는 것은 6번, 8번 척도의 피해의식, 관계망상, 정신분열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오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2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3번 문제. 접수 면접에서 초점을 두는 관심사가 아닌 것은? 접수 면접은 저희 과라면은 바르게 숙지하고 있듯이 본 상담에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종합하여 내담자의 호소 문제를 개념화하며 상담의 유형과
상담자를 배정하는 등의 아주 초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 환자의 요구와 임상 장면에 대한 기대를 파악하는 것은 환자가 어느 정도로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진행할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접수 면접에서 초점을 두어야 하는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기 2번, 임상 장면의 특징에 대한 소개로 초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내담자를 배려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고, 어떠한 장면들이 펼쳐지고 그 속에서 치료를 진행한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이 또한 접수 면접에서 초점을 두어야 할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기 3번, 치료적 동기와 대안적인 치료 방법을 설명함으로써 환자의 적극성과 집중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치료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를 안정적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접수 면접에서 초점을 두어야 하는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보기 4번, 환자의 정신병리에 대한 깊은 이해. 이거는 앞서 말했듯이 아주 초기 과정의 접수 면접에서는 어울리지 않고 이루어지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3번 문제의 정답은 4번, 환자의 정신병리에 대한 깊은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차 단계를 따라서 치료가 이루어지며 다루어져야 할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4번입니다. 14번 문제, 심리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번, 검사 결과의 유용성은 평가 대상의 기저율과는 무관하게 결정된다. 여기서 먼저 기저율이란 판단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건들의 상대적 빈도로 사람들은 종종 가용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이 기저율을 무시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을 때 검사 결과의 유용성에 대해 기저율이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기 1번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보기 2번, 정신분열증 유무검사의 경우 일반 전집에서 오경보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 심리학은 저희가 알고 있듯이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이는 환자의 병리적 증상, 인지 수준 등에 따라 관점과 그에 속하는 지식을 전제에 두고 평가 및 치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는 정확한 정보를 지니고 있지 않은 일반 전집에서의 검사 결과와 오경보는 다수로 비례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기 2번 또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보기 3번, 전문가에 의한 임상적 판단은 대개 통계적 판단보다 일관되게 우월하게 나타난다. 많은 전문가들의 임상적 판단, 경험, 그리고 사례를 베이스로 오류를 수정해 가면서 생성되는 것이 통계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기 3번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기 4번, 범주적 진단분류와 차원적 진단분류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우선 범주적 진단분류란 말 그대로 환자가 가진 증상이 무엇인지, 정신병리의 여러 증상들 중에서 어느 증상에 가까운지를 규명해내는 데 초점을 두는 것으로, 범주적 진단분류는 양적으로 분류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이상 행동에 대한 라벨을 붙여서 치료자가 환자를 명명한 증상 안에서 우울, 불안 등 명명한 증상 안에서 바라보고 치료해가는 것이고, 차원적 진단 분류란 환자가 가진 증상의 차원이 어떠냐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환자가 조증, 이거 하나만, 증상이 하나만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조증과 동반한 불안, 우울 등과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 심리적 문제가 있을 경우에 조증은 어느 정도이고 불안은 어느 정도이고 또 우울은 어느 정도인지를
질적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 당연히 범주적인 것보다는 차원적인 진단 분류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범주적 진단 분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차원적 진단 분류가 투입되는 것으로 굳이 어느 하나의 진단 분류만을 선택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치료자의 판단으로 필요 시에 범주적 진단 분류에 차원적 진단 분류를 추가적으로 행하면 되기 때문에 64번의 문제의 정답은 보기 4번이 됩니다. 65번 문제. 인지치료에서 강조하는 자동적 자기파괴 인지 중 파국화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서 우선적으로 파국화에 대해서 알아보면 파국화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 자신의 걱정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항상 최악을 생각함으로써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으로 예를 들면 길을 걷다 개에게 물린 사람이 이제 곧 나는 광견병으로 목숨을 잃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기 1번 나는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둘 중 하나이다. 성공의 가능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파국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기 2번 나는 완벽해져야 하고 나약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 파국화는 극한의 상황을 생각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파국화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기 3번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나 때문이다. 이는 파국화가 아닌 오히려 과소평가에 속하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기 4번 이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다시는 이 일과 같은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걱정을 지나치게 과장한 것과 다시는 이라는 말로 그리고 최악을 생각한다는 부분에서 파국화의 특성과 일치하기 때문에 65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될 수 있습니다.